결혼 2년차, 제 오피스텔을 담보로 3억을 빌려간 아내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빚은 제가 갚으라고 했죠. 대형 로펌 파트너와의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떠나려던 그 순간 아내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제 절친이었고 6개월간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조건으로 저를 선택했던 아내는 조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 로펌 대표에서 지방 월급 변호사로 추락한 아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5의 평범한 중소기업 2세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제조업체는 탄탄했고 제게 물려주신 강남의 오피스텔도 있었죠. 하지만 연애는 늘 서툴렀습니다.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제대로 된 만남이 없었고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30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정보회사를 권유하셨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명문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였죠. 단정하고 지적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도 좋지만 사람이 마음에 든다던 그녀의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6개월의 만남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부모님도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습니다. 드레스는 해외 유명 브랜드여야 했고 예식장도 최고급이어야 했으며 신혼여행은 유럽 3주 일정을 고집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지원해 주셨죠. 신혼 초반, 서연은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정장을 챙겨주고 주말에는 함께 외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제 회사 이야기보다 부동산 가격과 자산 규모에 더 관심이 많았고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향후 상속 계획을 넌지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그녀는 독립 로펌을 차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재산 상황에 대한 그녀의 질문은 더욱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결혼 2년차 되던 해봄, 우리 회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주력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더 싼 중국 업체를 찾았다는 이유였죠. 그 거래처가 매출의 40%를 차지했기에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밤낮으로 새 거래처를 알아보셨고 어머니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은행을 돌아다니며 운영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로펌 개업 자금은 어떻게 되냐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사의 위기나 부모님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업 파트너가 약속을 어긴 것에 분노하는 투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서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녀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냐며 결혼할 때 잘 나가는 집안이라더니 이게 뭐냐며 따졌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냐며 비난했고 결혼정보회사 프로필과 완전히 다르다고 분노했습니다. 매일 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곧 나아질 거라며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서연은 식탁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명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의 로펌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반대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고 회사가 어려울 때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제 유일한 자산이었고 혹시 회사가 정말 어려워지면 마지막 보루가 될 터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고 급기야 장모님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이 뭘 잘못했냐며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려주는 게 어렵냐며 그것도 못해주면서 무슨 남편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서연은 차 안에서도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봤지만 회사 사정 때문에 도와주실 형편이 못 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제 재산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비난과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서연의 독립 로펌 개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개업식 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펌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연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200만 원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 대출이니 제가 갚아야 한다며 자신은 사업 확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전히 어려웠던 저는 개인 예금을 깨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모아온 제 예금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가 직접 차려 먹어야 했고 주말에도 그녀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로펌 일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그녀에게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지만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물어봤자 또 싸움만 일어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장모님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겉으로는 딸을 보러 온다고 했지만 실상은 저를 감시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좀 나아졌냐며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대출 이자는 제때 내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딸 로펌은 잘 되는데 사위 쪽 집안은 왜 이 모양이냐며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혼은 왜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매번 이런 말들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 장모님은 서연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너무 고생하니 차라리 이혼하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상황을 아셨지만 회사 일로 정신이 없으셨고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결혼 생활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이 되자 서연의 외출이 더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말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니 세미나니 하며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강 변호사님이었고 저녁 식사가 즐거웠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주 골프 약속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고 서연은 그와 공동 사건을 맡으며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심하자 그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냥 업무상 만나는 건데 왜 의심하냐며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의 일까지 간섭하려 한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처음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을 때 보냈던 그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 번 더 높은 곳을 향해 사다리를 오르려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쓸모없는 발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이 식탁에 앉아 차갑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제 집안도 계속 어렵고 자신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은 실패작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듯 이혼 조건까지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는 없고 대신 오피스텔 담보대출 3억은 제가 다 책임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다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으로 대출받아서 자기 사업을 차리고 이제 빚은 저에게 떠넘기고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그녀는 냉소하며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대출은 제 명의고 법대로 하면 제게 더 불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서연이 이혼을 통보한 후 며칠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않고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서연은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좀 생각해보라며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실제로도 힘들었지만 동시에 저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간 저는 대학 동기인 재훈과 함께 서연의 본색을 드러낼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재훈은 실제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고 일부러 서연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 저를 모욕하고 이혼 후 재훈과의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들이 모두 녹음되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 방심했습니다. 이혼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연은 재훈과의 만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외출했고 주말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호텔에서 자고 온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재훈은 그녀에게 결혼만 정리하면 함께하자며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의 부인이 되는 것, 서연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녀는 이미 저와의 이혼 후 재훈과의 재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재훈은 이혼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수적이셔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원하신다는 그럴듯한 이유까지 됐죠. 서연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저에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다그쳤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질질 끌었습니다. 서연은 답답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훈이 부모님을 모시고 서연을 만나기로 한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재훈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설렘에 들떠 있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에는 재훈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녀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자 재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오늘은 다른 손님이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부모님과 변호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고 지난 6개월간 서연이 보낸 모든 문자와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이 놓였고 화면에는 서연이 재훈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쓸모없다는 말, 이혼하면 재훈과 재혼하고 싶다는 말, 3억 빚은 저에게 떠넘기겠다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3억 원은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이지만 그 돈이 전액 서연의 로펌 개업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로펌 개업 관련 계약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시 이 채무는 서연이 분담해야 하며 오피스텔 지분도 제게 전액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함정이라고, 사기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함정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저에게 한 짓을 그대로 비춰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재훈과 만나며 클라이언트 미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로펌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몇몇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이미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연이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법조계에 퍼지면서 평판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3억 원 대출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분담하게 되었고 로펌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서연이 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를 기망하고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된 겁니다. 결국 서연은 로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클라이언트도 남지 않았으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혼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변호사, 남편의 재산으로 사업을 차리고 빚은 떠넘기려 한 변호사,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대형 로펌 취직도 어려워졌고 결국 지방의 작은 법무법인에 월급 변호사로 취직해야 했습니다. 강남에서 누리던 화려한 삶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모님도 더 이상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저도 경영 일선에 복귀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대출금도 서서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서연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대출의 상당 부분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조건만 보고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죠.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진심으로 알아가려 합니다. 서연과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조건으로 얻은 것은 조건 때문에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진실입니다.